어제 처음으로 대선 후보 사자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방송 3사 시청률 합계가 39%라고 하던데요. 어마어마한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뒷이야기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당사자격인 두 정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서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좀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네,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면 오호. 네, 84점 대 40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84점은 또 뭐예요? 네, 어제 그 청약 그 가점 만점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에 예, 윤 후보가 40점을 얘기했고 실제 만점은 84점이죠. 네. 네, 그걸 좀 비교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만점이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네, 저희는 이재명 후보는 그 준비한 것들을 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네. 매우 잘 토론에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좀 많이 밝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언론에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것들이 좀 민낯이 드디어 좀 제대로 공개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보면은 이제 준비된 원고가 없으면은 질문조차 거의 못하는 수준을 어제 저희 봤거든요. 그 동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도리도리해서 어지럽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면서 네네. 예, 그런 모습만 반복했고 질문할 때에도 앞을 바라보거나 상대 후보자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에 바빴거든요. 예. 네, 4명 후보자 4명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더 중요한 건 본인의 공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말 바꾸기를 수시로 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는 토론회였다. 후보의 자질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본인의 공약도 제대로 그러니까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는 게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청약 LTV를 가지고 90%까지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네, 그 80%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팩트체크 결과 바로 확인이 됐죠. 근데 또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그 보도가 있긴 있을 때 그 보도가 좀 잘못된 보도였다. 또 나중에 또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보도가 그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사후 대응에 불과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것 이외에도 주식 거래세나 주식 양도세 같은 것들도 본인이 입장을 뒤집는 거다, 바꾸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계속 하는 것들로 봐서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일관성들이 별로 없고 그때그때 맞춰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4점 대 40점이라고 점수까지 매겨주셨으니까 그러면 나눠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빛났던 순간, 그다음에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가장 문제가 있었던 순간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빛났던 순간은 사실 그 하나라 꼭 찍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거의 모든 정책에 본인의 전문성과 고민들을 그대로 다 담았고 그게 하나의 국정 철학으로 쫙 꿰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지금 대전한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바꿔내느냐, 이때 국가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하나로 쫙 꿰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고 그게 국정 철학으로 어떻게 녹아있는지는 거의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오히려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거티브 할 때만 약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 이외의 그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감 없고 심지어는 용어도 잘 모르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두 후보 간에 가장 뜨거웠던 아마 그 대목이 대장동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뭐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재밌게 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그 네거티브나 또 대장동 이슈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국감에서 했기 때문에 당장 미래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 네. 이 얘기할 시간도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끊임없이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장동 의혹을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대장동 의혹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그 증거나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국민의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그 100% 민간 개발로 진행되려고 했던 국민의힘의 그런 그 것들을 막았고 네. 오히려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를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신들이 개발 이익을 더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고 더 왜 못 막았냐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씨알도 안 먹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2층에 있는 시장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로 보면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던 그분이 자꾸 이제 이재명 후보 아니냐라고 처음에 공격했다고 실패했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부풀리게 하면서 여전히 책임론을 묻고 있는데 어제 보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이 훨씬 커진 것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 부분에서 김만배 씨를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최근에 공개됐던 정영학 회계사와 이 김만배 씨가는 이제 대화 내용, 뭐 이제 카드, 뭐 주거 이런 아마 이제 발언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카운터 펀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게 허풍이다 이렇게만 애써 외면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요. 이게 그 2020, 그러니까 작년 국감, 대검 국감, 그러니까 재작년 대검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 그 4일 뒤에 이제 이 녹취록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4일 뒤에 대화를 했는데, 그때 굳이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시점이 되게 오묘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국감에서 여과 없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김만배 씨가 뭔가 이제 칼자를 좀 쥐고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을 분명하게 자기들끼리 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또 숨겨왔던 것들도 매우 수상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냐? 전혀 그게 또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시작이었는데 네. 이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 주인 검사였고 김만배 씨가 소개한 박영수 변호사가 변호를 해서 해당 피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끝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대장동이 여기까지 커져왔고 그 중간에 김만배 씨의 누나가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사줬던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과 그런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이제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걸 두고 이제 어떤 언론은 그 이심 윤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조까지 만들어냈던데 이게 이제 서로 어떤 그 부분을 의식한 결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혹시 선대위 차원에서 전략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 측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왜 언급을 하지 않았냐가 이제 그걸 두고 이심 윤심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이 잃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주가 조작 사건이나 허위 경력 사건들은 지금 이제 수사 진행 중이고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특히 주가 조작은 공범들이 구속 기소까지 됐던 사건들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대검의 특갈비가 177억 정도, 2년 동안 177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 특활비가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꿈꾸면서 정치 자금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 정치 자금으로 유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특활비는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가 이 30톤처럼 이 부분을 특활비를 정치 자금으로 정치를 입문하는데 어떤 자금으로 쓰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 문제가 제기가 나긴 했지만 이게 이제 각 뭐 지청 이런 데로 이제 그 내려보내고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사안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청으로 내려보낸 돈과 대검에서 임의로 지출한 돈이 구별이 되는데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임의로 수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쓰여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럼 그거는 이제 그 단정을 보면 이제 검증상으로만 일단 맞습니다. 단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 얘기는 이런 의혹들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히려 그 배우자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대장동 얘기 정도만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어제 TV 토론이 지금 지지율 추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어제 온라인상에서의 여론 흐름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잘했다라는 분위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네.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에서조차 잘 못했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중도층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조금 이전하는 효과들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과 함께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